성남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연. 소연이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 관해서라면 큰 걱정 없던 우등생이었다. 국어에 관한 사고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1학년 때 어느 정도가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언어 점수가 뚝 떨어진 것이다. 언어 점수 못 올리는 건가?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던 언어 공부. 하지만 소연이는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냈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작년에 언어한테 된정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항상 노력 중이에요. 놀랄만한 성적의 변화를 가져온 소연이의 공부법. 언어 영역 정복을 위해 소연이가 기울인 노력. 그 비법은 무엇일까?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본격적인 수험 공부를 준비할 때다.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소연 역시 수능을 대비한 공부에 한창이다. 단순히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가 싶더니 지문마다 특이한 기호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 표기들은 다 뭐예요? 이건요. 문제 풀 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문을 보면서 이런 기호들로 항상 표기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물결 표시, 네모, 밑줄, 화살표. 소연이가 읽고 지나간 자리마다 남아있는 다양한 기호들. 이 기호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표기들은 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요. 큰 네모는 이제 이 전체 문단의 핵심 단어, 문장은 핵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단어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를 이용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기호로 표시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문단과 이 문단이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또한 알아보기 편하게 큰 화살표로 왼쪽에 표시했어요. 여기 물결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쓰고 있는데요. 비유, 전문가의 인용, 그리고 예시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건 예, 이거는 소아과 의사라는 전문가의 인용, 또 여기는 다시 예로 쓰이고 있어요. 지문 속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들은 같은 도형으로 표시. 문단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대조되는 내용임을 알린다. 인용이나 예시는 물결 무늬로 표시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정리한다. 지문을 읽음과 동시에 기호로 표시해두면 효과적으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는 표시해둔 기호만 되짚어보면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의 단축이 가능해진다. 소연이에게 방금 읽은 지문을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시범을 부탁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게 환경과 양육이냐 아니면 유전과 천성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유전과 천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유전자가 인간의 삶을 모두 결정한다.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아니다. 환경과 양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는 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늑대 어린이라는 예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새로 추가된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의 말을 인용해요. 그게 이제 PK 현상인데 PK 현상이 뭐냐면 사람한테 소화효소 하나가 부족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무리 문단에서는 이제 결국은 환경과 양육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인 단어인 유전과 천성 그리고 또 새로운 단어인 시간 즉 타이밍이 세 개가 글의 주제, 각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바까지 완벽한 설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중심 문장하고 단어를 위주로 한 문단 한 문단을 이렇게 핵심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 눈에 보이니까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빨리빨리 핵심적인 단어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단어를 위주로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다시 여러 번 돌아가서 볼 필요 없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한 시간이 또 단축되는 것 같아요. 소연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을 이용해 집에 다녀온다. 현관에 들어서자 반가운 엄마의 얼굴이 소연이를 맞이한다. 어서. 어때? 밖에 많이 춥지? 너무 추워. 얼른 들어. 엄마 들고 갈게. 수험생과 수험생 엄마가 되다 보니 모녀의 대화 주제는 주로 공부 얘기다. 3학년 되면은 공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수능 바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좀 계획은 좀 생각해봤어? 아는 사람들 보고 작년 이맘때 소연이는 성적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당시 고민에 빠져있던 소연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뭐야 그게? 소연이 너 어릴 때부터 받은 상장인데 그동안 소연이가 받았던 상장 모은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이다. 이건 뭐야? 이거 나 성남시에서 한 거. 시에서 받은 거네. 다른 대회에서 상을 탄 것도 많지만 글짓기 관련 상이 유독 많다. 글쓰기, 독후감, 논술대회. 교내는 물론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독서 습관 덕분이었다. 글짓기상이나 뭐 국어에 관한 상을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1학년 때 어느 성적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뭐야, 딸? 응? 이해할 수가 없네. 불가사입니다. 이 정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표현력 같은 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 안 나왔어 생각보다 계속 언어 성적. 글을 읽고 쓰는 것에 자신이 있다 보니 언어 공부에 관한 특별한 고민이나 생각이 없었다. 언어 공부는 시험 기간에만 해도 충분하다 여겼다. 전혀 예상을 안 했죠.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글도 잘 짓고 말도 잘하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은 게 있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언어는 사실 안심을 놓고 다른 과목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제일 안 나온 과목이 언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놀라고 좀 황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과목이 또 언어가 되더라고요. 국어 6등급.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에 소연이는 할 말을 잃었다. 잘못 인쇄되었다는 거밖에는 제가 붙잡을 게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프린트 오류였을 거야. 내 성적이 아닐 거야. 아니면 다른 내 앞번호 성적이라든지 내 뒷번호 성적인데 나한테 잘못 왔을 거야. 그냥 믿고 싶지 않았어요. 뚝 떨어진 국어 점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다. 소연이의 선택은 문제 풀기. 평소 계속해오던 다른 과목 공부도 모두 중단이었다. 주어진 모든 공부 시간을 언어 영역 문제집만 풀면서 언어 공부로 채워갔다. 매일같이 언어 영역만 붙잡고 공부한 지 2달의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목표로 했던 문제집을 모두 풀어냈다. 그동안의 공부가 얼마나 잘 진행돼 왔는지 궁금해졌다. 혼자서 시험을 치러보기로 했다. 지난 2달간 해왔던 노력을 생각하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이 실제 시험처럼 떨리고 긴장됐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풀면서 어렵다고 느끼거나 답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꽤 있었지만 이 점수가 나올 줄은 몰랐다. 오히려 공부를 하기 전보다 못한 점수가 나왔다. 혹시 채점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점수는 65점이었다. 언어 공부에 소홀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공부를 했는데도 떨어진 점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가 나오니까 충격적이고 슬픈 것도 슬픈 거지만 너무 막막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이대로 언어 점수를 못 올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성과는커녕 미궁 속에 빠진 언어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한 소연이는 결국 학교 국어 선생님을 찾았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부터 그 뒤로 언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두 다 털어놓았다. 선생님께서는 소연이 공부의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다. 소연이가 문제를 많이 풀고 있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그 문제만 많이 푸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비문학과 문학을 공부하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있고지만 여기까지로 묶어봐. 사선. 여기까지 사선하면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후 소연이는 선생님의 조언을 바로 실행에 옮겼다. 까지 계속 일을 한 거야. 이러다가 이제 경도된 게 문제다. 경도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건 넘어지다. 그다음에 경이라는 건 뭐야? 기울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중심을 잡고 외래 문물을 당연히 수용을 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 문화 뭐 이런 것과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빠져서 중심을 수업 시간, 새로 배운 단어는 항상 필기해 둔다. 학교 다닐 때 나온 시집이고 막 이러거든요. 길 안에서의 택시 잡기, 아담이 눈 뜰 때 너에게 나를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웃어? 약간 야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농담으로 웃음바다가 된 교실. 그건 아니었지. 소연이는 잠시 다른 곳에 집중한다. 봤어 시간이네. 준비해둔 이면지를 꺼내더니 방금 배운 단어를 반복해서 적어본다.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이용해 아예 단어 자체를 외워버리는 것이다. 남자들이 다 발끈해. 수업이 끝난 시간, 소연이는 수업 시간에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를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외워두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 수업 끝나고 항상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되면 제 이론 프린트에 옮겨서 적어요. 이렇게 적어서 이제 짜투리 시간 외우면 나중에 공부할 때라든지 문제 풀 때 많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배운 단어만 정리하는 게 아니었다. 지문과 보기는 물론 해설에서 쓰이는 단어들까지.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는 모두 정리 대상.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초혜의 사랑굿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관조적인 느낌인데 이제 관조적이라는 게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적극성이 좀 배제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3번하고 5번하고 헷갈렸어요. 둘 다 왠지 관조적인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관조적인 느낌이 되려면 적극성이 배제되어야 하는데 3번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사랑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이제 적극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겠구나 해서 망설이지 않고 딱 5번을 체크했어요. 이런 단어들이 영어 단어처럼 그대로 선지에 똑같이 나오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단어들도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언어에 있어서 단어의 적확한 사용과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문학 시간에 관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쓰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언어 공부에 있어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바꾸고 새 마음으로 언어 공부를 도전하다 보니 공부할 것이 꽤 많아졌다. 이미 배운 내용들도 다시 공부할 대상이었다. 문학 이론 정리는 소연이의 새로운 공부법 중 하나다. 그 필기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정리하긴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모으고 있는 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랑 뭐 이런 거는 이론 위주로 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순히 문학의 이론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다. 소연이 나름의 기준과 분류법이 존재한다. 시가 쓰인 연대는 이론 정리의 큰 축이 된다. 다양한 작품을 남긴 저자의 경우 그 특징만 따로 정리해둔다. 제가 이거를 모든 내용들을 다 수능 갈 때까지는 외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위해서는 내신 준비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시인 같은 거 제가 정리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정리한 내용 덕에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등장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산도화라는 시잖아요. 박몰걸 시인이 지은 시인데 제가 이 시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다 그 특징만으로도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특히 여기 이 문제 보시면 박목월 시인의 특징이 이제 전통적이고 뭐 낭만적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상향을 보면 낭만적으로 풀 수 있고 이제 전통적 소재랑 동양화 이런 거는 그런 전통적이라는 특징만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그런 특징만을 가지고 이제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전통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특징은 보기 1번의 동양적 이상향과 보기 3번의 여백의 미란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삼음보 7호조의 노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동일한 음의 반복이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에는 배경지식이면 배경지식, 뭐 시인의 경향이면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토막난 상태로 머릿속에 약간 어질러져 있다면 정리를 하고 나서는 한 번에 모아지면서 유기적인 흐름이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도 이제 지문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을 보고 나와서 아이들이 시가 제일 어려웠다고, 현대시가 선생님 제 발목을 잡아요, 뭐 이런 얘기를 끝까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정리를 하고 시를 읽고 문학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것이 소연이의 원칙이다. 대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자리에 앉는다. 소연이는 이 시간을 이용해 주로 읽는 책이 있다. 고전문학 원문과 해설까지 정리되어 있는 참고서다. 지금은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듯 편안히 읽고 있지만 처음부터 고전문학이 쉽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정말 고전문학 딱 보면 이게 어떻게 한국어야 외국어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일단 거부감부터 들었거든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외국어처럼 느껴졌던 고전문학. 그만큼 쉽지 않은 공부였다. 저자가 누구인지,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고전문학 역시 하나하나 꼼꼼한 정리가 필요했다. 고전에서는 문학 공부와 달리 새롭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등장한다. 바로 고어 정리. 외국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고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 소연이는 등장하는 모든 고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다. 고전 산문에서 제가 좀 어렵게 느꼈던 단어 정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나 문제 풀 때 꼭 필요하거나 그런 단어는 아닌데 제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 제가 단어장 만들어서 따로 정리하는 중이에요.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상중곡. 이거 옛날에 한번 봤던 건데 해볼게요. 속세에 묻힌 사람들 이 내 생이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에 남자 몸이 나만하니 많겠지만 살림에 묻혀 있어서 이런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나뭇잎 밟기란 오늘 하고 목욕이란 내일 하세.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각 모든 계열의 고전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해야만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확실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푸른 향은 전해지고 고전 문학과 친숙해지고 또 그 속에 등장하는 고어를 꼼꼼히 정리해가면서 소연이가 찾은 것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단어도 정리하고 또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친숙해지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는 단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그냥 친숙하게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 전반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소연이에겐 취미가 하나 더 생겼다. 동아리를 통해 배우게 된 사물놀이. 소연이는 사물놀이가 준 흥겨움에 흠뻑 빠져 있다. 오늘은 새로운 장단을 배우는 날. 장단을 치기 위한 손동작이 제법 어렵다.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친구를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다.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만 푼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았다. 한 가락 한 가락 연습해서 장단 전체를 완성하듯 이론과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했다. 국어 공부도 2단원들이 조금씩 체계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서 수능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사물놀이도 한 파트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결국은 하나로 크게 만들어지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기초와 부분을 충실하게 다지면서 나아갈 때만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소연이가 언어 공부를 통해 얻은 교훈이었다. 언어 공부의 마지막은 문제풀이. 하지만 소연이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 소연이는 실전 같은 문제풀이에 들어갔다. 지문 하나를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예전에 비해 문제 푸는 속도는 얼마나 줄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지문 파악부터 정답을 찾고 문제 푸는 속도까지 잡는 법. 문제풀이를 통해 세 가지 모두를 잡는 연습을 한 셈이다. 자투리 시간 활용부터 영역별 꼼꼼한 이론 정리까지 소연이는 체계적이고도 탄탄한 언어 공부를 완성해 나갔다. 그 결과 2학년에 올라가면서 치르게 된 첫 모의고사에서 그토록 바라던 언어 영역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방 뛰어다녔어요. 집에서 가져와서. 근데 학교에서는 티를 못 내니까 조용히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점수 올랐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좋았죠.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방법만 가지고 한다면 못할 게 없구나.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언어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요. 우리말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밀려서 몇 달 동안 언어 공부 안 했네?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3학년에 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우선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나 소설 다양한 작품을 많이 읽어보고 또 관련된 문학 용어, 이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3학년에 갈수록 점점 문제풀이 양을 늘려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언어 공부. 기초부터 차근히 다시 쌓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기호 체계를 통한 지문 분석부터 이론 정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언어 공부에 도전했던 이소연. 어느덧 언어는 소연이에게 가장 즐겁고 신나는 공부가 되었다.